지금까지 그 안태양 대표님의 어떤 사업 수완과 네. 성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 K푸드 얘기를 좀 해보고 네네네. 싶어요. 이게 자랑하시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아, 네네네. 나 성공했어요 자랑하라고 네. 부르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 중에도 많이 녹아나긴 했는데 정말 그 한국 음식을 해외에다 판다는 컨셉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작년에 한류문화대상에서 푸드컬처랩 상을 받으셨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그 상을 받았던 이유가 되게 궁금한데요. 왜 궁금하냐면은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하는 걸까?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로 평가를 하려면은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상을 받게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음식을 팔 때 음식만 판 적이 없었어요. 늘 스토리를 붙였는데 그 늘 스토리가 한국에 있는 오리지널 전통적인 스토리들을 많이 가져다 녹여내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삼겹살은 삼겹살, 뭐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라 삼겹살은 언제 먹고 어떻게 먹고 그리고 누구랑 먹고 사실 소개팅할 때 삼겹살을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친한 친구들끼리 회포를 풀거나 기쁜 일이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런 저희가 문화적으로 늘 접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떡볶이를 팔 때도 그랬고 삼겹살을 팔 때도 그랬고 저희가 어떤 음식 저희가 한라산 소주를 또 판권을 사갔는데 제주도 한라산 네. 소주. 제주 한라산 소주의 판권을 사갔을 때도 그냥 이거 소주입니다. 한국 술입니다. 이게 아니라 제주도에 대한 스토리, 한라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게 한라산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만든 소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되게 적절하게 녹아냈던 게 많았어요. 저는 이 말도 되게 신기한데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개팅 나갈 때 삼겹살 잘 안 먹잖아요. 그 얘기가 너무 우리한테는 익숙해요. 네네. 그 냄새 나고 뭐 그러니까 좀 삼겹살 먹긴 좀 그렇지. 뭐 소개팅이면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하든지 뭐 네네. 그래야지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데 이게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정말 낯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엄청 거예요. 낯설죠. 이게 뭐 삼겹살인데 이게 소개팅 때 먹는 건지 아니면 상견례 때 먹는 건지 아니면 혼자 먹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가져 한국의 문화는 이런 음식은 이런 분위기에서 먹고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담으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 오는 날 이렇게 파전집 가서 막걸리를 마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슬플 때 소주 한 잔을 들이키는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뭐 맛있어요, 즐거워요 이게 아니라 이 스토리를 알고 먹으면 그 친구들이 그 스토리를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류문화대상에서 안 대표님한테 이렇게 상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장사 잘하셔서 뭐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요. 네. 이 음식을 거기서 판다는 것 자체가 네. 한국의 문화를 그쪽에 알리고 네. 우리 국가적인 어떤 대회 신인도를 높이면서 그분들이 다시 한국에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말 그대로 문화 한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저는 음식만큼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안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런 음식점 한국 음식점들이 실제로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에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딱 적기인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음식들을 가지고 어떤 컨셉으로 해요? 예전에는 그냥 약간 김밥 천국 같은 스타일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약간 짜장면집에서 뭐 다양한 걸 파는 예. 짜장면 파는 게 아니라 삼겹살도 팔고 다 판다면 이제는 약간 자기네들만의 딱 아이덴티티가 있는 메뉴 하나를 가지고 파시는 데도 많아졌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호주 갔을 때 코리안 레스토랑에 갔더니 정말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리안 레스토랑이에요. 네네네. 한국에서 파는 음식이 다 있어. 김치찌개부터 짜장면부터 해가지고 다 네네. 있더라고요. 그 떡볶이도 진짜 네네. 반찬으로 주고. 그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코리안 레스토랑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기네들만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음식만 파는 데들이 생겨났어요. 뭐 예를 들어 양념육이면 양념육, 아니면 치킨이면 치킨, 그리고 이제 육개장이면 육개장만. 육개장까지? 네, 설렁탕은 설렁탕만. 뭐 설렁탕도? 감자탕은 감자탕만. 그리고 떡볶이는 떡볶이만.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아이덴티티를 가진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 스타일의 치킨. 프라이드 치킨? 네, 프라이드 치킨. 한국 스타일의 프라이드 치킨은 정확하게 KFC나 맥도날드랑 정말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는 염지. 염지가 뭐죠? 마리네이트 한다고 하는데 닭을 재우거든요. 양념. 양념에 재우는데 예.
KFC나 맥도날드는 바깥에 껍데기가 짠 이유가 안에가 양념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 닭을 양념하는 게 아니고 튀김옷을 예, 양념을 예.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한국은 닭 자체를 양념해요. 맨날 먹으면서도 몰랐어요. 네, 생닭 자체가 짭조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하는 염지 방식이 틀리고 그리고 이제 튀김옷 두 번 튀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일반 파우더로 튀기면 두 번 튀기면 타버리는데 예, 예. 우리나라 건 두 번 튀길 수 있는 파우더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양념. 뭐 간장 그쵸, 양념, 뭐 아주 매운 핫소스 양념 이런 것들. 별거 다 있죠. 그러면은 그 성공 스토리는 뭔가 이게 안 대표님 스토리 약간 그 성공 비결이라든지 마케팅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실패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패하시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에 9은 실패하셔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잘 된 케이스는 아니었고 심지어 대기업 브랜드들도 그 나라에 가서 실제로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다반사인데 예. 그 이유는 첫째는 그 나라에 대한 현지 사정을 너무 모르신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아무리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매일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뭐 파스타를 좋아한다고 뭐 365일 파스타를 먹지 않는 것처럼 예. 그럼 정확하게 제가 한국 음식을 매일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 파스타를 먹으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명확한데 파스타를 먹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을 때 파스타는 뭐 소개팅할 때 먹는 거다라고 하면 소개팅하는 게 약속이 잡히면 파스타를 먹는 것처럼 앞에 목적이 붙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단지 내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음식 엄청 좋아하니까 혹은 뭐 한국 음식 엄청 유명하다고 하니까 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회식을 하면 어디 뭐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는 어디 뭐 이런 게 대충 이제 머릿속에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그게 아닌 한국 음식점이 딱 나왔을 때는 특이하구나라고는 생각하지만 오늘 뭐 먹지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를 떠올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망하신 분들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을 다 보면 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 한국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 혹은 뭐 아직 거기 인건비가 너무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얘네들이 돈 쓸 수가 없어.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잘 되는 한국 음식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차이가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때 뭐 먹을까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뭘 먹지라고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그 브랜드가 돼 있다는 거죠. 그 K푸드라는 그 한국 음식을 외국에서 많이까지 뭐 많이는 모르겠으나 지금 많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국 음식을 왜 좋아해요? 경쟁력이 뭐예요? 한국 음식에? 우선은 한국 음식의 경쟁력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사실 저희가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시안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없으셨어요. 외국 분들이. 근데 아시안 음식을 첫 번째 일식으로 먼저 접하시고 그다음 베트남 음식을 접하신 다음에 이제 아시안 음식에 대한 마음이 많이 넓어졌고 많이 넓어지면서 한국 음식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 이제 K-팝과 K-드라마 한국적인 요소들이 그걸 많이 뒷받침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의 매력을 조금씩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던 거고 이와 더불어서 K-팝 같은 드라마 같은 것들이 문화적으로 서포트가 되면서 이 코리아 푸드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의 문화가 같이 들어간 게 경쟁력이라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되게 우리 BTS한테 감사해야 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은 조건이 되긴 했네요. 저도 요즘 최근에 맨날 말씀드려요. BTS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럼요. 참 BTS 감사하네요. 실제로 저희가 2016년에 저와 저희 회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뭐 해 먹고 살아야지. 왜냐면 그때 딱 K푸드가 정점도 찍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하락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경쟁력, 인기에 비해 사실 선두 나가는 브랜드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좀 약간 저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딱 BTS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사실 저희를 많이 도와줬던 K-팝 가수들이 많으세요. 처음에 저희 시작했을 때는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그러니까 직접 도와준 게 아니죠. 아니고 그분들이 유명해지시면서 도와줬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인기가 어느 정도 좀 주춤하게 가셨고, 근데 그 넥스트가 교통사고도 좀 내고 넥스트가 없어서 사실 저희도 되게 고민을 했었고 인기가 없었는데 방탄소년단이 이전에 일어나지 못했던 더 큰 어마어마한 인기를 만들어낸 거죠. 참
말씀 듣고 보니까 안 대표님도 참 대단한데 K-팝이 그런 또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게 국가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하셨었는데 네네. 포트폴리오 보니까 베트남 사업도 좀 네네네. 하시는 것 같고 이게 현지 사정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럼 현지 사정이 뭔데 이게 국가별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우선 동남아시아는 국가별로 너무 틀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동남아시아 이렇게 예, 예. 묶으시지만 각 나라마다 정치적인 특성도 틀리고 경제적인 특징도 틀리고 예를 들면 종교도 틀리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무슬림 국가이고 이다 보니까 할랄 인증이 없으면 사실은 인도네시아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서 삼겹살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는 있지만 그럼 팔 수는 있어요. 왜냐면 거기도 화교분들이 계시니까. 예, 화교분들도 드시거든요. 그러면 화교는 어디 사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필리핀은 어때요? 필리핀은 무슬림 분들보다는 많이 없지만 그 카톨릭 국가이고 예. 재밌는 건 월급을 15일에 한 번씩 받아요. 그래요? 네. 월급날 중요하지. 예. 근데 월급날이 사실 외식업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외식업은 월급 앞뒤로 가장 장사가 잘 돼요. 그래요? 네. 남은 돈을 쓰고 또 새 돈이 들어오니 앞뒤로 잘 되는데 외식업 필리핀은 15일마다 월급을 줘요. 네. 2번이네 그럼? 그러니까 외식업하기가 굉장히 좋고. 근데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나 동남아시아는 기본적으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쇼핑몰 안에서 해결하는 시간들이 많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왔다 갔다 하기에 안에서 교통체증으로 버려지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데는 교통체증 너무 심하다 이러잖아요. 예. 필리핀이 여기 한 2배는 기본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실 때 차 많이 밀리셨을 네. 텐데 별로 그 정도는 밀리는 것도 아니겠네요. 아니죠. 정말 걸어서 한 1시간이면 갈 거리 막 4-5시간씩 걸릴 때도 있고 엄청 막히면 답이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도 이게 미국이 어떤 그 자기네 콜센터를 이렇게 좀 인건비 싼 곳으로 옮겨놓다 보니까 여기 상권은 밤에 주로 장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이분들이 삼시세끼를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정말 그 현지 사정이라는 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해외에 진출하시는 분들한테 현지 사정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별 의미 있는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가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네네네.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품을 팔아서 네네. 상품 분석을 해야 되는. 그리고 실제로 좀 살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막 뭐 저희처럼 오래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예. 안 되신다면 예.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진짜 실제 집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의 주방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주방이 굉장히 작거든요. 예. 네, 주방이 작고 그 냉장고가 조그마니까 만약 한국 음식의 양이 벌크라면 예, 사지 예. 않겠죠. 그건 좀 어때요? 그 음식이라는 것이 세계화 된다고 했을 때 네. 이게 우리나라 경제나 아니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을 게 있어요?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음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예. 한국에 관심이 생기세요. 그러면 한국에 관심이 생기면 그게 음식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생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나라 자체에 대해서 모르셔요. 네. 그러니까 김밥이라도 한번 먹어봐야 이거 뭐야? 이거 김밥 어디서 나왔어? 이거 한국 거래. 그러면 한국이 뭐야? 이렇게 되는데 음식을 접해보지 못하면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인도를 가보면 예. 인도에서 한국 음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한국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음식은 사실 그 나라를 알아가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유럽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예. 프랑스 파리에 루이비통이 갖고 있는 가장 비싼 쇼핑몰이 있어요. 그 르봉막시라고. 거기 1층에 한국 매대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최초거든요. 근데 한국 매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김치, 고추장, 참기름, 예? 김, 라면, 비빔밥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요. 매대에서. 루이비통 옆에서? 루이비통이 갖고 있는 쇼핑몰.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비싼 럭셔리 쇼핑몰 백화점 10분간에서. 그 내용 구성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되게 구멍가게에서 파는 네네네. 스타일의 라인업인데 네. 그거를 그 최고급 백화점에서 판다고요? 누가 파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 분이 이제 그 사업을 이제 계약을 르봉맥시랑 계약을 맺고 거기서 좀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냥 얘기만 들어서 실제로 갔었는데 정말 판매가 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래요? 네. 루이비통 백에다 고추장 담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품절나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제품을 보면서 궁금하시니까 구글에 찾아보고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레시피들 같은 거를 공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K푸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정말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그렇게 유명해지고는 있으나 예. 현재 한국 음식은 어느 스테이지에 와 있느냐가 가장 저희한테는 퀘스천이에요. 한국 음식이 어느 스테이지에 와 있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음식 그 고추장이라는 예를 들으면 예. 아직도 고추장이 빨간 색깔 네모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아주 어렸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굳이 변할 근데 필요가 이제 없어서. 예. 한국은 그런데 해외로 이게 나가서 해외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다양한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제품의 변형도 일어나고 제품이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야 고추장을 이렇게 퍼서 먹으니까 이게 특별히 불편한 게 없는데 다른 문화적 공간에서 고추장이라는 게 소비가 되려면은 그 문화에 맞는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식품 트렌드는 미국만 해도 비건, 뭐 글루텐 프리, 넌 GMO는 무조건 돼야 하는데 네, 무조건이에요. 이제는 무조건 돼야만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스테이지에 와 있는가. 네, 그리고 뭐 유럽 고추장에다 고기 비벼 먹고 고기 고추장에 먹고 이러면은 비건들은 정말 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비건이라는 거에 젓갈류도 들어가요. 그래서 비건은 그래요? 젓갈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김치 하나를 팔더라도 이게 그런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겠네요. 우리가 젓갈 안 넣고 김치 만든다는 생각 잘 안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한다고 한들 사 먹지 않겠죠. 정말 그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될 때야 그냥 동네 네네네. 사람들끼리 먹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외국에 나가게 됐을 때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제조되고 디자인된 음식들에 대한 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는 거죠. 네네, 그게 좀 저는 아쉽죠. 한국 음식이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갔다 그래가지고 음식이 뭐 음식 수준이 뭐 맛있는 거 뭐 얘기하는 건가? 네. 뭐 그런 거보다는 현지화를 할 때 얼마나 그쵸. 웰메이드하게 디자인이 되느냐. 또 뭐 있어요? K푸드가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푸드 트렌드를 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서스테너빌리티가 뭐냐면 내가 먹는 재료가 어디서 왔느냐뿐만이 아니라 예. 내가 먹으면서 소비되는 거에 환경에 너무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지속 가능성? 네네네. 그 전 지구적으로 얘기하고 네네네. 있는 녹색 관련한 그런 친환경적인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오, 그런 것도 신경. 그럼요. 지금 저희가 저번 주에 독일의 식품 박람회로 전 세계 가장 큰 아누가 페어를 갔었는데 예. 거기서 다 얘기하는 게 그 서스테빌리티를 얘기를 해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만큼 가장 큰 CR에서도 앞으로 2, 3년 안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제품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인 플라스틱 사용량이 가장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거에 어디 스테이지에 와 있는가? 예.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가 누구의 손을 거쳐서 왔고 이게 과연 지구를 해치는 일인가, 지구를 아끼는 일인가? 와,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데가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네네. 거라 그쪽에선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아리백 같은 경우는 공장을 네. 움직이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선 굉장히 익숙했었는데, 야 이게 음식 먹을 때도 그런 거를 하는구나. 유럽 갔을 때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슈퍼마켓마다 써 있는 모든 다양한 것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연을 해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 식으로 더 해쳤고. 원산지 속이고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 스토리. 네. 그냥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는 절대 먹지 않죠. 왜냐면 맛있다는 개개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잘 찍혀도 맛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계세요. 네, 실제로 음식은 맛이 없어도. 네, 그것처럼 맛있다는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맛있다를 하는데 제품을 판매하거나 한국 제품을 가려면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이게 나는 이걸 왜 만들게 됐고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고 그리고 당신은 이걸 먹으면서 어떤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스토리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 많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 뭐 정부라고 딱 통칭해서 하는 것보다 한국 입장에서 뭔가 그
K푸드를 가지고 뭔가 식품 산업을 좀 더 키우고 네.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사실 어설프다는 평가도 많이 받긴 하잖아요. 무슨 K푸드 박람회 해가지고 박람회 전시장 빌려서 네. 떡볶이나 해먹고 이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게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은 또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텐데 네. 정부가 만약에 이 K푸드를 지원을 좀 더 확산을 시키고 싶다면은 어떤 거를 좀 하면 게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원산지. 원산지. 네, 국산 원산지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정부한테 가장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시타케 머시룸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타키 머시룸. 시타케 머시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버섯이에요. 예, 예. 근데 그 버섯을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고 외국에 나가서 사용할 때는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다 시타케 머시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시타케라는 게 일본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일본 말로서 이게 통용돼 버리는 거는 사실 일본 회사도 정부도 끊임없이 그걸 계속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산지에 대한 거를 지켜주는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한국의 원물이 원물이 가공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한국산. 네. 예, 예. 그 이유는 미국에 실제로 가보면 미국 사람들의 테이스트로 만든 한국 브랜드들이 현재 정말 대형 유통마켓에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네.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예, 예. 근데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이걸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에 가야 비싸죠. 되는 예. 유통 비용 때문에 사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랑 경쟁을 가격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 예. 그럼 과연 우리는 2배 정도 비싼 이 제품을 어떻게 그 나라 현지에 경쟁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국내 원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우리나라의 국내 원물을 컨시스턴트하게 지속 가능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냥 우리는 그냥 길에서 사 먹는 건데 네네네. 이거를 외국에서 있을 때 지속 가능한 품질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네. 상태에서 받는 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0kg, 20kg 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톤 단위로 사잖아요. 예, 뭐 예, 예. 1톤, 3톤 이렇게 사는데 가격도 비싸지만 퀄리티도 일정하게 균일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같은 회사들이 있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한국 국내에서 원물을 쓰고 싶은 분들한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지원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물류 인프라 네. 물류 인프라에 더해서 원산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개선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국산 물건을 가져갔을 때 네.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정확한 게 필요해요. 네. 진짜 재밌는 게 스페인은 그냥 스페인 파프리카 가루 하나만 가지고도 스페인에서 만들어졌던 메이드라는 그 딱 로고가 있어요. 그 로고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가격을 2배를 받아도 낼 의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이베리코 돼지도 네. 사실 걔네는 하몽 만들어 먹으려고 맞아요. 그러는 거지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삼겹살 구워 먹는 돼지도 이베리코 붙으면 좀 비싸게 사 네, 먹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원산물을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인증 절차를 거치고 그 로고가 아주 잘 관리돼서 외국에서 봤을 때 이건 진짜 한국산으로 만들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좋은 물건이니까 돈을 더 지불해도 돼. 이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안 대표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그 어떤 비즈니스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한국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단순히 그 안 대표님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인지함으로써 생겨나는 그 수많은 비즈니스의 가치 사슬들은 정말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오늘은 좀 K푸드 정도 해서 한국 음식 어떻게 팔아먹나 얘기를 들으려고 했었던 건데 와, 그 음식 문화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가치의 어떤 네트워크 정말 대단한 얘기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박시향전이었습니다. 안태양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